환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지금 두 분께서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특히 이제 7번 목표하고 13번 목표, 에너지 문제하고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계신 우리 윤순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이번에는 발제를 두 분이 연달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측에서 오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두 분이 또 연달아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슈들이 막 섞여 있어서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발제를 하실 선생님은 이제 목표 12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맡아주신 환경운동연합의 국제협력위원이신 박숙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진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순진입니다. 제가 방학 때도 너무 바빠서 이 작업을 좀 더 충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7입니다. 64쪽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불 가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사실 새천년 개발 목표에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하면서 에너지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이 에너지가 들어가기 전에 유엔에서 2014년부터 모두를 위한 에너지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가동을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에너지 문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없는 그런 어떤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전력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인구들이 20억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포더빌리티죠. 얼마나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에너지 빈곤 가구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한국적 맥락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유엔에서 이런 어떤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우리의 맥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이 관점에서 이제 좀 문제를 기술을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나 높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내적으로도 에너지 소비가 높기 때문에 사실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총 수입액 중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되는 것이 경제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또 이따가 말씀드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하고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제가 기술해 놓은 것처럼 에너지와 전력에 대한 수요 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소비량 자체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표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그림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소득에 비해서 에너지, 특히 전력의 소비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여기 65쪽에 있는 그림에 나오는 국가들은 GDP, 총 그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국내 총생산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하고 견줘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는 물론이고 전력 같은 경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1인당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목표로 들어갔을 때 지불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 전면 보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특히 지불 능력, 구입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66쪽 같은 경우에 특히 그 광열비가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를 우리가 에너지 빈곤 가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전력요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OECD 국가보다도 싸기 때문에 사실 연료비가 중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소득으로 나눠봤을 때 최하 1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7.3%이기 때문에 이런 최하 빈곤 가구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지불 가능성, 지불 능력의 문제가 있고 이것이 충분한 에너지 서비스를,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얘기는 인간다운 삶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 에너지를 지금도 저는 이 실내 온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소비는 지양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소비를 구현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시정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2008년에 나왔고요. 그때 더불어 사는 에너지 사회,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을 7%에서 0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에너지 비전 2030이라는 것을 먼저 발표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 있던 목표가 1차 에너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연장이 돼서 반영이 됐던 것이고요. 2014년에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그 부분이 연속선상으로 도입이 되었고 특히 이제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에너지 빈곤 가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정책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에너지 문제, 가난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문제도 공급 위주의 방식으로 에너지 문제를 푸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질이 낮습니다. 연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를 통해서 발생하는 CO2가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뒤에 기후변화 문제하고 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누리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되 그것이 공급지향적인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소비량을 줄이면서 서비스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바우처 제도가 갖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2006년에 한국에너지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빈곤 가구에 대한 어떤 단열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일수록 저효율 제품이 많고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체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부 목표 두 번째 보면은 그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의 실질적 증대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거와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지금 203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은 1차 에너지의 11%까지 늘리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재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최종 에너지 사용하는 부분이긴 한다면 19%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이 평균 수준보다도 되지 않는 게 2035년 목표로 제시되어 있고 그 목표에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인 증대라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68쪽에 신재생 에너지, 집단 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 에너지 소비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와 소비를 줄이게 되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비중 자체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량의 그 감축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이 워낙 많은 에너지, 지금 62%를 쓰고 있고요. 전력의 54%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 개선이 그 세부 목표에 보면 2배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원단위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최근 들어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원단위 계획이 오히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물론 이제 수요 관리를 통해서 좀 더 그 수요량
줄이겠다 이런 목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 충분한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산업 부문에 어떤 대용량 수용가인 그 대기업들이 굉장히 싼 요금을 쓸 수 있는 경부화 요금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이 이 전력 요금과 또 에너지 세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력 소비량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원래 전력 요금을 인하를 했습니다. 물론 한정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6등급 중에서 한 4, 5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소비자들에 대해서 전력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이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무엇이 바람직한지 알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호를 계속해서 주어서 국민들이 좀 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력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오늘 그 기사 난 거 보니까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전년 대비 7월 전력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게 최초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산업이 둔화돼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기후변화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그렇고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도 그렇고 뒤에 나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3%대로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2%대죠. 2%대로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몇 년에 보여준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비를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의 실질적 개선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재생 가능 에너지 R&D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사업 기회를 굉장히 많이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는 소규모의 분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지탱될 필요가 있는데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FIT를 부활한다든지 또는 그 서울시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처럼 이 소규모 업자들에 대해서는 그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 특히 또 최근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 공유를 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25% 이상 출자하도록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효율 개선하고 특히 건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나오신 분이 산자부고요. 지금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효율 등급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기후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요.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주무부처는 환경부입니다. 근데 환경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부문이고 에너지 부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전환 부문이고요. 그 다음으로 산업 부문이기 때문에 사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그리고 또 외교부가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개 부처인데 이 부처가 가지는 자기 이해들이 다릅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어렵다거나 그래서 온실기체 배출의 부담을 비산업 부문에서 좀 더 많이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INDC라고 해서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기여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20년 이후 목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30년 목표를 6월 말에 결정하고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말 국가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잘 융합해서 이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SDG에 있어서 목표 13번은 뭐냐면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조치의 시행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사실은 완화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완화보다는 아주 컴뱃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어서 완화와 그 다음 영향에 대한 적응,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8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연료연소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으로는 지금 전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흔히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적 배출량에서는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나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누적 배출량에 있어서도 9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4위고요. 90년대가 아니라 1900년부터 하더라도 우리가 16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0년이었는데 갈수록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양이 늘어나면서 이 전 세계 순위가 누적 배출량 순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국가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를 구비해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요. 지금 최근에 발표된 아까 말씀드린 INDC 그 배출 전망에 따르면 2020년까지 우리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도록 전 세계에 약속을 한 상황인데 그것 자체도 지금 지키지 못할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2030년에 그 목표가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지금 정해진 상태인데 거기에서 25.3%는 국내에서 감축하고 11.3%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서 그것을 달성하는 걸로 지금 발표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공론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2050년 목표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전 사회에 대해서 기후변화는 반드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는 데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목표치를 세울 때도 이제 더 이상 배출 전망치 대비가 아니라 저는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과거 실적 대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출 전망치 대비해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배출 전망치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과거 실적치를 기준으로 해서 낮은 수준에서라도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3쪽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식조사를 해보면 모두들 심각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90% 이상이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알고 있다는 사람이 97%가 넘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제가 그 그래프를 94쪽에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다른 문제에 비해서 얼마나 더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기후변화도 심각하지만 황사미세먼지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후변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국민적 관심을 좀 더 모아낼 수 있도록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는 사실 주제가 2개인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이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적응 방안은
지자체 단위로 지금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만 적응 계획의 수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산업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기후 조건 속에서는 조달할 수 있는 원료나 이런 것들의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농업에서도 나온 것처럼 다양한 그런 어떤 1차 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산업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산업별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완화와 적응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적응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시간 더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박수평 박사님 바로 시작해 주시죠. 예, 일단 유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기후변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소비하고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다 보니까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양식 확률이라는 부분이 86쪽이에요. 이 부분이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6월 말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15년 쓰던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냉장고를 아주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바꿨더니 저희 집이 쓸데없이 왜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나 300kW씩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놀랐었는데 냉장고를 바꾸니까 170으로 줄고 그 다음 135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킬로와트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효율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 전반적으로 에너지 그 사용량 그리고 앞으로 수요 전망 이런 것들하고도 좀 매치가 돼서 앞으로의 그 전환된 사회에서의 목표나 전망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이라는 것 자체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의 환경 문제 그리고 녹색 성장 이런 틀로 가고 있는 현재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 개념이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환경 문제, 산업화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이나 효율적인 방안을 통해서 결국은 환경 문제를 줄여나간다 이런 기술적 접근이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엔드 파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폐기물을 자원화한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린워싱을 한다던가 이 자원화의 그 굴레 안에는 너네는 더 소비를 해도 너네 소비를 많이 하면 경제가 성장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술로 전환해가지고 기술력으로 모든 것들을 자원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이제까지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게 정부 전체의 그 정책이 기조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산업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의 문제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속가능한 생산 양식 그리고 소비 행태 이런 것들을 패턴을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문제를 이제 먼저 우리가 가치관 속에 넣고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나 모든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환경부에서 나오셨으니까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체제로 있다가 현재 녹색성장 기본법이 되면서 지속가능 발전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의 일반 위원회로 전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과연 어느 구조 속에서 정부기관에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금 정책총괄과에서 아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담당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이 지난 4월까지 여러 차례
이게 상위법으로 또 바뀔 수 있느냐, 녹색성장법하고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대체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녹색성장 기본법이 결국은 그대로 남는 식으로 현재 상황 그대로 그냥 종료가 된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런 기본법이 좀 체계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정부 부처 전부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각 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나머지 5분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지표화하거나 현재 기존에 있는 SCP라는 것,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그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문제를 짚기보다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국제적으로는 논의된 수준이 아마 그 지속가능 생산 소비의 목표로는 2015년 현재 소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더 이상의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마 목표로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물자 소비가 2050년까지 55%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그 생태발자국 같은 경우는 89년에는 2.42 글로벌 헥타르에서 95년에는 3.36 글로벌 헥타르로 증가하기도 하고 현재 지난 2011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된 2015년 자료에 의하면 4.5 글로벌 헥타르를 한국인이 그 소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 생태발자국을 남기고 있는데 그 생태발자국에 견주어서 저희가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생태 용량은 그럼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생태 용량은 실제로 1이 안 돼요. 1 글로벌 헥타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4.5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세부 목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폐기물 부분도 이제 저희가 쓰레기를 반으로 줄인다,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고 그걸 자원화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량제 정책이 나왔을 때 반짝 쓰레기량이 줄었다가 계속해서 다시 증가를 하고 있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자원 순환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효율화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소비를 줄이는 그 교육, 뭐 녹색 구매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의 녹색 구매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소비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내용 앞부분에 86, 87페이지는 대충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국내 목표 수립을 위한 방향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맨 처음으로 꼽았던 내용은 물론 목표 12.1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사업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목표 12.2 부분에서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 관리와 효율적 사용 달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저는 이제 친환경 농법이나 농생태 보급 이런 부분을 이제 썼는데 아까 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유기농 그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농업 그리고 자급률을 높이는 부분에서도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자원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제가 강조를 해서 적게 되었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연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수, 뭐 산림, 어족자원 그리고 뭐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 자원은 아니지만 광물 자원이라던가 토지, 토양 그리고 그 질적인 자원의 질 수준 그리고 그 외에 동식물 등 야생 그리고 생물 다양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자산인데 실제로 자연 자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전혀 잘 그 현재
반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정부 정책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 SDG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과 안전 부분 이런 부분도 그걸 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폐기하는 방법, 그 폐기물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기는 하천의 오염이나 토양의 오염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폐기물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조차도 그 정보에 그 레이블에 붙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세부교육 6번째 거에 그 지속가능 관행을 채택하고 지속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 보고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일부 기업들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은 지속가능 그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내가 뭐 에너지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어서 그걸 좋은 데 썼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들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생산 체계를 바꿨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지속 가능 그 보고서에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 제품 구매 숙지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정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 체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태관광이 나오는데요.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뭐 아까 경제 부분에서도 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동체라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지 이게 대규모 지금 현재 산지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호텔을 짓고 이런 식의 그 관광업 기존에 있었던 지난 30년, 4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행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저 바로 또 다른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이제 에너지하고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정책과 사무관으로 정관 사무관님이 나오셨고요. 또 환경부 정책 총괄과 과장을 하신 김승희 과장님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정관 사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김승희 과장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정권사무관입니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내용을 봤을 때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중진국 이상의 국가, 선진국을 포함해서 국가들에게 어떤 의미를 좀 지닐까를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좀 중진국이나 아니면 그 아래쪽에 있는 저개발국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용어 자체로만 봤을 때 저희는 뭐 어포더블하냐 했을 때는 국민들에게 전기 요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저렴하게 그 다음에 릴라이어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의 질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의 질이나 에너지의 질, 퀄리티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블 관점에서는 아직 뭐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는 측면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던한 측면에서도 저희가 스마트 그리드나 그다음 현대화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앞서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기준이 조금 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하다는 측면을 좀 강화를 하게 되면 어쨌든 어포더블이나 릴라이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늘린다고 했을 때 그거는 국민들에게 요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사례를 봤을 때 릴라이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그게 전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퀄리티를 유지하느냐가 상당한 큰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해석할 때는 어떤 한 측면에 좀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이 한 측면을 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뒤에 내용들은 이제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것 중에 팩트 측면에서 제가 좀 확인해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평가 측면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좀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되도록이면 팩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력 수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력 수요가 이렇게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산업이나 특히 제조업, 농업 쪽에 소비 증가율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걸 놓고 그냥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높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보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는 산업 구조 자체가 다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를 선진국처럼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지만 그 전 단계에 그 두 개를 놓고 우리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좀 평가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요 이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업종들을 보면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정유나 디스플레이나 제지 업종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실 우리가 어떤 효율 측면에서 동일한 산업에 있어서 효율이 낮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가 최근에 낮아지는 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수요 관리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대정전 이후에 좀 강력하게 수요 관리 정책을 추진한 것들이 일부분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희가 그렇게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면 수요 관리와 분산전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 수단이나 조치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외부에서 봤을 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쭉 진행했던 거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이후에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수요 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 5년간 해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도 발표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제가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전력 수급 계획에도 일부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는 에너지 바우처가 물론 공급 측면에서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입니다만 저희 내부에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현재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 측면, 소비 측면에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이라든지 고효율 보일러를 공급하다든지 창호를 조금 더 에너지 절약형으로 좀 바꿔준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을 통해서 연간 한 33,000 가구에 대해서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책 방향은 동일하게 가고 있고 예산이나 이런 측면들은 아무래도 정부의 그 예산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은 뒤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FIT 부분은 과거에 이제 우리도 FIT를 진행을 했다가 좀 예산상에 너무 부담이 크고 이것들이 재정에 주는 충격이 너무나 커서 현재는 RPS 제도로 바꿔서 가고 있고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 제도들을 별도로 지금 마련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RPS 제도 내에서도 소규모 사업자 선정 제도를 통해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일정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발전 사업자가 개통에 연계를 할 때 개통 연계 비용을 한전이 좀 더 부담을 해주고 해서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좀 절감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저희가 최근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달에 RFS 제도, 그러니까 이 연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에너지 원단위 관련해서는 사실 2차 예비본에서는 좀 빠졌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에는 에너지 원단위 목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0.252 정도를 2017년에는 0.230 정도로 개선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 그게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수급 계획상의 수급 관리 목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효율 개선을 통해서 얼마나 할지, 그다음에 정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얼마 정도 할지,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나 에너지 요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할지 세부적인 목표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도 함께 발표가 단발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 관련해서는 올해 제가 7월달에 전기 요금을 내는 건 2011년도 이후에 전기 요금을 2010년, 11년도에는 약 10% 넘게 올렸고요. 12년도에도 9% 정도 올렸고 이제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1, 12, 13년도 3개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33%를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최종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간 건 아닙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 좀 추산을 했을 때 2014년의 경우에는 거의 원가가 회수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좀 추산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7월달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런 전기요금 인하 조치를 한 거는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전력 생산 단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전력 생산 단가가 떨어진 것들을 이제 가만히 두면 결국은 그거는 한전이나 에너지 공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한 것이고요. 그거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가정 부분이 전체 피크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12%에서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에너지 좀 소비를 늘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저희가 같이 조치를 취한 게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는 주말에 조금 더 요금을 더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주중에 피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말로 좀 완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했는데, 전체적인 저희가 추산을 한 거에 비교하면 전체 주중에는 좀 피크가 낮아지는 걸로 저희가 추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전기 요금을 일시적으로 내린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기 요금의 환경이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대출권 거래제 시행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비용들, 그 다음에 RPS 제도를 추진하면서 생기는 비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생긴 지역에너지 자원시설세라고 이제 지자체 발전소에서 내는 새로운 지방세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들,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필요한 비용들을 계속해서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가져갈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제가 큰 좀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김승희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들어가고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소비 관련된 포맷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신희 교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지정을 하셨습니다. INEC 관련된 거하고 50가지 자본 문제, 그리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로드맵 달성하기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난 6월 말에 어쨌든 INEC가 유엔에 됐습니다. 그리고 INEC가 절충됐고 올해 12월에 파리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한 안을 제출했고, 그것이 이제 어쨌든 12월까지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협상이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30%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 후속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그걸 어떻게 달성하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저희가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내부적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 이해 다르고 산업부 이해 다르고 여러 부처마다 이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30% 제출한 안은 관계부처에서 협의한 거고 국민적 어쨌든 합의에 제출한 한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12월까지는 어떤 그 협상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협상이 지금 마무리되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뭐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 논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별화 적응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적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적응도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산업별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이라든가 적응 산업별로 어떻게 적응하기 위한 어떤 툴킷이랄까 이런 것을 개발해서 좀 전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그 기별화 적응 대책을 이제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좀 제가 그 안에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산업별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근데 적응 문제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수단을 가져갈 것인가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저희 담당 부처에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식이라든가 교육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여름에 품앗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직까지는 기후변화하고 미세먼지하고 황사했을 때 미세먼지는 바로 시각적으로 이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온실가스 문제를 어떻게 교육 부분에 메인스트리밍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지금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현 박사님 그 코멘트한 말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 및 생산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제가 환경부에 처음 온 게 95년도였고 제가 그 당시에 그 한참 의제 20일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담당을 해서 그런데 그때도 소비 패턴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 소비와 생산 패턴을 바꾸는 것은 아까 그 산업부에서 얘기했지만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게 트랜스폼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법 지난해 지속가능발전법 관련된 특위에서 논의를 했고 국회에 지금 결과 중입니다. 저희도 이게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나는데 근데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 게 여야 모두 어떤 총리실 정도로 이게 올려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 체계를 SDG 체계 개편 문제가 지금 어쨌든 SDG가 지난달에 합의가 됐고 9월달에 이제 되고 그걸 이행 체계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8구 이번 9월에 유엔 총회에서 합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행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구체적에서 어떻게 논의할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이행을 위해서 총리실이라든가 상향을 해야 된다는 데는 좀 의견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걸 다 녹색 성장을 완전히 없애고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하자라는 측면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게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녹색 성장 부분에 대한 어떻게 뭐랄까요 명성 부분도 있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당분간 가자 이게 뭐 이것을 뭐 지금 당장 하지 못해도 가면서 좀 스텝을 가면서 좀
진행하면서 가자라는 게 정치 입장인데 2월, 4월 논의를 했지만은 어쨌든 이게 좀 정치적으로 타결이 안 됐고 뭐 저희가 부탁한 것은 여기 시민단체 쪽에서는 얘기를 푸시를 좀 하셔가지고 정기국회 때 뭐 저녁 때로 결론이 나면은 저희도 좀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어떤 테이블이 되어 있는 정무위하고 한도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정무위에는 해결이 돼야 한도위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태발설,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원조사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순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러를 우리가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 부분도 저희가 타격을 이렇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잡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한 툴이 뭘까? 저희가 지금 이제 시민단체에서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 툴이 우리가 이제 지난 그 6월에 수도권 메리트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원을 순환경제로 서큘러 이코노미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법이 지금 이제 자원순환 촉진법이 지금 그렇게 계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측면들을 좀 보완해서 매립을 막고 자원 돌리는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 올해 중에 저희가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그린와싱도 이제 지난해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정보를 얼마나 쉽게 그리고 또 쉽게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이게 또 나눔되는 정보들이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정상적인 시장 예술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 정부 차원에보다도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인증제를 좀 점검하고 있고 환경마크를 점검하고 있는 게 환경마크제가 92년도에 생겼는데 지금 그게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정말로 환경마크 제품이 시장에서 포션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환경마크 기반에 대한 것도 점검하고 녹색 제품에 대한 단순하게 공공조달을 높인다 2%보다도 시장 상황에서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확산될 것인가 이런 분석을 좀 두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동안에 자원에 대한 조사,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 수치에 대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경제조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질병발전 기본계획도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SDG 차원에서 논의되고 합의되는 것들을 지금 충분히 반영해서 환경종합계획, 지역관발전 기본계획에는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대표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